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4주차 두 번째 영상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꿀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방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마치고 TV의 특성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TV의 특성을 웬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바꿉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고, 그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부분 좀 짧게, 예전보다 조금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자본주의, 그 자유자본주의죠.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구조 자체가 알아서 그냥 잘 굴러가게 된다. 그래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제재를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뭐 완전 부여하겠구만 해주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듯이 그냥 시장에 맡겨만 두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자, 근데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결국은 방송이 여기에 기여하는 이윤 추구에 기여하는 죄송합니다. 이윤 추구에 기여하는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인데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대량 소비라는 사이클. 여기에서 광고가 대량 판매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송의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많이 만들었으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만들었으면 이 많이 만든 걸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소비를 시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다시 또 재구매를 통해서 재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이클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광고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면 관계없습니다. 뭐 수공업 체제에서 하루에 제품 몇 개만 만든다 하면 굳이 뭐 광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아와서 그냥 구매를 할 건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지만이 대량 소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원만하게 굴러가게도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이 지나면 이 대량 생산되는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죄송합니다. 자본이 집중화되고 기업이 거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광고의 역할은 지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결국 가장 초기에서는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는 광고의 역할은 물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의 대부분은 정보 전달 역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싸고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모르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면 이렇게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자유경쟁에서 독점경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기업들이 그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대화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규모가 커지는, 그죠? 자본이 집중된 그 회사가 될 텐데, 이들은 살아남은 애들은 결국 가격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크게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그 제품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혹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점점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 그 거대한 규모의 기업들은 광고에 여유가 있습니다. 광고의 여력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집중화를 초래하게 되고 기업의 거대화를 초래하게 되고 자본의 독점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쁜 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광고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 광고하는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 영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청률을 높여서 수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방송국이, 쉽게 표현할게요. 방송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방송사들 간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특성이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청 다양성 혹은 채널 선택권은 침해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그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어차피 사형성이라든가 사치풍조를 조장해야 돼요. 어차피 소비를 부추겨야 돼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히 광고를 통해서 이게 직접 광고든 간접 광고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조장하는 거고 또 구매 충동은 거의 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구매력을 가진 계층하고 구매력이 없는 계층 간에는 항상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계층들 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PPL 같은 경우는 간접 광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라마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심할 텐데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자연스럽게 제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광고는 블락 광고라고 해가지고 광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뭐 10개든 20개든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광고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특정한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가 10개, 20개가 돼가지고 광고 간에 막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광고, 일반적인 광고보다 간접 광고, 특히 PPL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또 게다가 새로운 소비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시청률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핵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공영 미디어 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5가지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특히 물론 경제적인 기능은 광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나머지 정보 전달 또 문화, 사회, 정치적인 요 4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영 체제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야. 완벽하게 혹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작동은 하지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이런 역할, 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영 미디어 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방송, 민영방송 체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좋은 4가지의 기능들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고 TV의 특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은 얘기는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텔레비전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가? 우리의 생활, 일상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일종의 마약과 같다. 자, 마약이 무서운 게 뭡니까? 끊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TV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야.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끊을 수가 없어. 우리의 문화, 인류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TV는 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행사할 거고, 과거에도 했었고. 자, 확산력.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전파가 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청자 엄청나게 많아요. 확산력 커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TV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순한 영상도 아니에요. 글도 아니에요. 그림인데 움직이는 그림이고 굉장히 게다가 확산력이 큰 매체고
그렇기 때문에 TV의 영향력은 절대로 작을 수가 없죠. 굉장히 큰 건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TV는 뭡니까? 항상 시청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락적인 가치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고, 또 소비를 진작시켜야지만이 광고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성숙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 만능적인 과시적인 문화를 강조를 하죠. 이런 나쁜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새롭게 나온 개념인 이미지라는 개념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는 정의를 내리자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형상화,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대상은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겠죠. 그죠? 뭐 집단도 될 수 있고 뭐 국가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대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막 그려내는데, 이 그려낼 때 그 그려내는 이유가 불분명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근거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려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근거를 가진 이미지라는 놈은 뭡니까? 한번 형성되면 지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래가요. 게다가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해요.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여러분이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미지의 의미, 그리고 요 세 가지의 특성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얘기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TV세대라는 개념 중에 첫 번째, TV세대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성세대하고 비교를 한다면 영악하다. 똑똑한데 조금 나쁜 의미로 똑똑하다. 그죠? 성인이나 주위 사람을 모방을 많이 한다. 뭐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자, 그러면 TV세대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 결국 어릴 때부터 말 배우기 전부터 이 매체, TV라는 매체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 세대들, 그게 바로 TV세대인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중반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TV세대예요. 그럼 왜 하필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삼는가? 그걸 왜 기준으로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요때 우리나라에 그 텔레비전 수상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값싸게 막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V를 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하고 광고를 통해서 많이 충당을 하게 되는데,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광고할 만한 사람, 광고주가 있어야 돼요. 자, 광고주는 산업재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정한 국가가 굉장히 못 살다가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발전하는 분야는 경공업이에요. 경공업이 결국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거. 자, 쉽게 말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없다가 자,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경공업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치약, 사이다, 휴지 이런 것들, 소비재들. 그러면 걔들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는 광고 많이 해야 돼요. 광고주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광고주가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하고 수상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수상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못 봐요. 우리나라 전역에 전기가 거의 97% 이상 보급되기 시작한 게 70년대 중반입니다. 정말 상강과 도서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토에 전기가 보급된 시기가 70년대 중반쯤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TV세대고, 이거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세대,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다. 좀 나쁜 의미에서 영악하다. 그런 사람들이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TV 세대이면서 N 세대라고 했습니다. N의 약자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결국 인터넷, 온라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은 컴퓨터가 또 필수잖아. 그죠? 자, 컴퓨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디지털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아닙니다.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이겠지만 아날로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근데 디지털은 무조건 감성적입니다. 자, 디지털은 글보다는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뭐 신문하고 그 인터넷 서핑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또 N세대는 기존 세대들에 비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가득 찹니다. 왜? 물질적인 풍요에서 못 사는 것을 별로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그렇게 부자 아닌데요.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참여가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가 익숙한 세대예요. N세대는. 기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촛불 혁명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다. 이건 뭔가 하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한마디로 핵심은 이겁니다. 획일성이에요. 똑같은 거. 자, 물질주의는 산업화의 기본 개념이 핵심 개념이에요. 산업화에서. 산업화는 뭡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싸고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개념이에요. 그 대신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획일적이에요. 많은 제품을 싸고 빨리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획일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탈물질주의적이라는 개념은 그런 획일성에서 탈피한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2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 TV 세대의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 배우기 전부터 TV를 시청해서 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었다.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자, 아까 1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쉽게 말해가지고 부모가 바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비디오 틀어놔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틀어줘요. 뭐 뽀로로 틀어줘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TV 화면은 영상은 방송은 화면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1분에 25에서 30개까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게 쭉 이어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 끊긴 건데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이라든가 잠재의식에서는 그거를 인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탁탁탁탁탁 끊기는 거니까 끊기는 건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로 보면 오실로스코프라는 걸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그거를 인식한다면 어때요? 정서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자, 화면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화면이 전환이 영화라든가 이런 게 비해서 TV는 좀 빠릅니다. 전개가 빠르고. 자, 그러면 장면들이 빨리 바뀌어. 그러면 그 빨리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매 장면을 피상적 껍데기만 그냥 대충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장면들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없어. 그죠? 막 고민을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대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수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고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얘기들, 자, TV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그대로 그냥 대충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요. 주어지는 정보를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소극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는 TV 시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우리 사회적 기능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TV만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고 고립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정서불안이 야기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TV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특히 또 5번에 보시면 우리가 텔레비전 혹은 방송에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쾌락적인 자극이에요. 그냥 재미예요, 재미. 엄청나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TV에서. 쉽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우연히 오늘 그 방송을 TV를 보다가 그 러닝맨 그 프로 이제 녹화적이었죠, 그죠? 그거를 그냥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저걸 왜 할까? 저게 왜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한 10분, 20분 쳐다보다가 그냥 꺼버렸는데 도대체 저걸 왜 볼까?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게 재밌을 거야. 인생을 사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쾌락적인 거야. 그냥 재미. 그러니까 깊은 사고를 안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주어지는 대로 주는 대로 피상적으로. 자, 이런 상태, 소극적이고 고립적이고 무차별적 수용을 하는, 그죠? 수동적인 수용자들, 시청자들한테 무방비 상태의 시청자죠, 그죠?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파고들 거예요. 그죠? 잠재 효과, 무의식의 효과인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텔레비 일생에 한 번 봅니까? 아니에요. 매일 봐요. 혹은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뭐 방송 비슷한 거 볼까? 뭐 여러분이 뭐 OTT를 보든 뭘 보든 그건 관계없어. 넷플릭스를 보든 관계는 없는 거야. 결국 수동적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근본적으로. TV라는 거, 방송이라는 거 자체는. 이게 핵심이에요. 수동적인 거. 계속 4번, 5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핵심은 TV는 뭡니까? 이렇게 만든다. 왜? 사고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국의 연구 사례입니다. 16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 20만 건의 폭력 행위, 3만 3천 명의 살인 장면을 보게 된다. 자, 결국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텔레비전의 그 폭력성이 어린애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지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CSI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그저 한 편마다 최소한 2명 이상 죽어나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무덤덤해요. 그냥 뭐 우리 같으면 어른들 같으면 저거는 그냥 픽션이야, 드라마야. 근데 자, 그게 성인의 경우는 그나마 덜한데, 자, 청소년들 혹은 어린애들한테는 미치는 영향력이 어떨까?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왜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수동적 인간으로 만드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면 변화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화면 그 자체가 다 단절된 화면들이 연속화된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변화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 장면들을, 그죠? 어때요? 생각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껍데기,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생각이 없고 사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극적이고 고립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사람들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쾌락적인 자극,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효과들, 특히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파고들 텐데 이것들이 한두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지속이 되는 누적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TV는 왜 중요한가?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TV 세대를 얘기하면서 텔레비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긴 한데 텔레비전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기예요. 기기, 매체. 자, 조금 전에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특히 좀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 자기의 지적인 그 능력을 확인받는 거야. 나는 TV 안 본다. 전 TV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별로 안 보고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별로 안 봐서 그렇지 저도 TV 많이 봅니다. 뭐 시간 나면 뭐 할 게 없잖아. 저는 뭐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스포츠 그 중계 좋아하고 누구나 TV는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최근에 20세기 이후에 발명된 물건들 중에서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텔레비전이 맞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인데 TV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감각해요. 별로 중요성은 별로 못 느껴요. 그냥 TV는 시간 때우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뭐 교양 과목이 있긴 하지만 저는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초중고등학생,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이 어린 친구들한테 TV나 방송 혹은 그 OTT에 대한 교육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미디어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제대로 이용을 할까? 자, 똑같은 사회적인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교육적으로 쓰면 이건 정말 좋은 교육적인 도구가 될 거예요. 컴퓨터라는 것은. 근데 잘못 쓰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컴퓨터 가지고. 이건 독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잘 쓰기만 하면 좋은 도구인데 중요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좀 문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평균 시청 시간은 뭐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건 평균입니다. 저는 하루에 10분도 안 보는데요. 평균이에요. 최근에는 3시간까지도 안 됩니다. 한 2시간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TV는 중요하고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미디어 교육은 필수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업에서 이게 뭐 이 수업은 타전공 학생들도 많이 수강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그 사회적인 기능이라든가 TV 세대, TV의 중요성, TV의 특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종의 미디어 교육이에요. 저희 전공 학생들은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만 우리 타전공생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이 주제들의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조금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로 갑니다. 자,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TV에서 자유롭지 않아. 요즘 여러분들은 다 뭐 휴대폰 가지고 다 보시잖아요. 그죠? 편재성이 있어요. 편재성. 이때 편재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 그러니까 좀 편향되게 존재한다. 그 편제도 있지만 이때의 이 편자는 골고루 편이에요. 거의 제자니까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있는가요? 편향되게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는 편재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골고루 있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유비쿼터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는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공강 시간이든 뭐 식당에서든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야. 특히 요즘은 모바일을 가지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잠자고 일어난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패턴. 자, 물론 요즘은 뭐 이걸 부정할 수도 있고 약간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우리가들이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TV가 왜 중요한가?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책이고 유명한 영화도 여기 제작이 되고 했었는데 미국의 남북 전쟁을 다룬 영화죠, 그죠? 자, 이 책이 2천만 권 팔리기까지 40년이 걸렸답니다. 2천만 권 팔리는데, 근데 TV에서 하룻밤에 영화를 방영하니까 2시간 만에 5,500만 명이 시청을 해요. 그만큼 TV는 확산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중요한 사회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TV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TV의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TV의 특성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영상 매체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강조를 해드렸죠. 그죠? 동영상, 시각적인 영상 매체다. 자, 두 번째는 소수 가족 매체다. 영화는 집단 매체예요. 영화관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보는 거지만 TV 시청을 100명씩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월드컵 중계 같은 거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 혹은 과거에는 가족 매체예요. 저녁 먹고 나서 같이 모여서 드라마 같이 보고 이런 게 매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TV는 스타 시스템에 의존한다. 영화처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스타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디 갔지? 그 얘기 없네요. 자, 스타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영화에서 나온 개념인데, 할리우드이 성공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가 스타 시스템이고, 두 번째가 이 밑에 나와 있는 스튜디오 시스템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할리우드이 안정적으로 관객을 확보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거 할리우드는 뭡니까? 영화를 산업화시킨 최초의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영화가 앞서 있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영화가 미국으로 주도권을 뺏겼죠. 그죠? 뺏겼는데, 유럽과 다르게 미국의 할리우드라는 게 애들을, 영화를 산업화시켜요. 자, 산업화의 개념은 뭡니까? 획일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물건 찍어내듯이 영화를 찍어내는 개념이에요. 자, 영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싸고 좋은 제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렴한 제작비를 가지고 양질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산업화를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이 두 개라는 얘기야. 스타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 두 개인데, 자, 일단 스타 시스템이란 것은 스타를 키워요. 자, 영화사들이. 그래서 자기 영화사에 소속된 간판 배우들을 막 홍보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키워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하게 되면, 자, 사람들이, 스타는 뭐야? 사람들이 막 동경하는, 좋아하는 대상의 팬을 갖고 있는, 팬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바로 스타예요. 그러면 스타라는 가 만약에 특정한 영화에 등장한다면 그 사람의 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를 무조건 봐요. 그게 스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인위적으로 스타는 절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영화사에서 특정한 스타들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차후에 한번 만들어지면 이 스타는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그 영화사를 먹여 살려주는 거야. 왜? 얘들은 최소한의 관객을 보장해줘요. 자, 최소한의 관객이 보장된다. 특정 영화에서 특정한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티켓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의 관객이 보장이 돼. 그러면 최소 제작비를 충족시켜주고, 자,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 시스템의 가장 요점입니다. 자, 과거에 영화에서 사용한, 할리우드에서 사용된, 자, 이게 스타 시스템인데, 이 영화에서의 스타는 굉장히
오래 가요. 10년, 20년. 자, 그런데 과거의 스타는 어떻습니까? 신비감에 가득 찬 존재. 자, 음악의 스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영화의 스타는, 자, 그거는 뭔가 하면, 영화 스타는 1년에 영화 나와봐야 뭐 100편을 나오겠어요? 10편을 나오겠어요? 영화 찍어봐야 영화사에서 자기의 스타들은 자기가 만드는 영화마다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두세 편, 두 편, 세 편.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팬들이 느끼기에, 관객들이 느끼기에 신비로운 존재예요. 어쩌다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TV 스타는 어떻습니까? 자, 주말 연속극,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유명 탤런트가 있다. 매일같이 보는데 신비롭지는 않아요. 그 대신 뭡니까? 친밀해요. 그죠? 뭐 여기 뭐 많은 배우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뭡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자 1년에 두 편 찍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그 사람 보려면 내가 1년에 두 번을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다야.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예요. 근데 뭐 일주일 내내 봤다든지 혹은 주말마다 본다든지 아니면 뭐 미니 시리즈 한 뭐 일주일에 두 편씩 한 두 달을 계속 봤다든지 어떻습니까? 신비롭지는 않아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짧아요. TV 스타는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긴 해요. 그렇지만 짧아요. 자,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동영상입니다. 굉장히 빨리 장면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없이 봐요. 영원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의 수명이 짧고 신비감이 가득 찬 게 아니고 친밀한 존재다. 자, 쉽게 말해서 왜 스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TV 드라마를 한번 예를 들게요. 그 드라마에서는 자, 제작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스타들을, 자, 남자, 여자 주인공 전부 다 스타로 사용해. 조연까지도 유명한 사람들 다 써.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됩니까? 제작비를 초과하게 되죠. 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료도 있지만 나머지 부대 비용도 많을 텐데, 자, 예를 들어 내가 드라마 뭐 20부작 그 미니 시리즈를 하나 제작을 해요. 그러면 20부작을 찍으려면 내 지금 예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편당 몇 억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편당 5억이에요. 그죠? 편당 제작비는 최대 5억이야. 우리나라에 100억 가지고 그 미니 시리즈 찍는 건 사실 없어요. 보통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자 50억으로 잡읍시다. 그럼 회당 2억 5천이네. 회당 2억 5천에서 내가 20부작을 찍어야 되는데 자 남자 주인공의 회당 출연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정도 급이다 칠게요. 뭐 현빈이나 뭐 김수현이 뭐 이런 애들 회당 얼마 줄까요? 몇 억 줘야 될까요? 근데 또 여자 주인공은 또 뭐 좀 누가 있나 여기 김태희 하지만 뭐 김태희는 한물 갔는데 뭐 이런 애들 유명한 애들이 있을까요? 걔들 같이 써요. 뭐 송혜교하고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을 같이 쓴다. 그 제작비를 훨씬 초과할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일단은 최소한 한 명은 내세워야 돼요. 키 핵심이 되는 주인공 한 명은 스타를 내세웁니다. 미니 시리즈 같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최소 시청률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시청률이 보장 안 되면 광고주 안 붙을 거고 광고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작비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할리우드에 아까 제가 요거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타 시스템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타 시스템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요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서를 해서 제가 뭐 이걸 글자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수직적인 계열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장이에요, 공장. 그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LA라든가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세트장들이 엄청나게 큰 공장 같은 것들이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를 지어 놓고 공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드라마 세트장인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세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영화를 찍는데, 자, 수직적인 계열화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자, 특정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영화사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영화사가 영화와 관련된 모든 업종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다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모든 예를 들어 가지고 텔레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의 모든 업종들에 관련된 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뭐 기판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패널, 그러니까 LCD든 LED든 패널 만드는 애, 뭐 만드는 애, 스피커 만드는 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영화사가, 자, 영화에 필요한,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영화를 들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나리오 작가, 영화사 소속, 또 카메라 있어야죠. 촬영해야죠. 촬영, 배우, 뭐 의상, 또 뭐 조명. 그러니까 이 모든 업종들을 다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자, 시나리오 작가는, 자, 처음에 글을 쓰기만 하면 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뭐래요? 놀아요. 그러면 그 영화사에 고용된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 그 특정한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조명도 마찬가지고,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대기업의 본사가 있으면 자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자, 조명이, 자, 10명이 있으면 5명은 자, 1번 스튜디오, 3명은 2번 스튜디오, 나머지 3명은 3번 스튜디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순환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업종들을,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수직적 계열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타와 스튜디오 시스템을 가지고서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면서 헐리우드는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헐리우드의 세계 영화 시장을 다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결국 TV는 취향의 획일화를 초래해요. 획일적인 내용을 갈 수밖에 없고, 그죠? 몰 개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TV의 특성에서는 이미지, 그리고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친밀한 스타고 수명이 짧은 스타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드라마가 있을 때는 끝내줬잖아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인기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다 거의 다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TV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TV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모든 종류의 문화를 흡수하고 통합한다. 왜? 모든 TV에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왜? 돈이 되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점유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국적이 조금 불명한 것 같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지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외국에서 그대로 초창기에는 수입하는 거야. 자, 저개발 국가들은 다 그래요. 일단 처음부터 대중문화가 자생적으로 지 혼자서 스스로 막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잘 나가는 선진국들한테서 수입해요. 뭐 영화도 수입하고 프로그램도 수입하고, 그죠?
책도 수입하고 잡지도 수입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외국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왜? 자체 제작 능력이 상당히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형식과 내용은 여전히 모방을 많이 한다. 주로 어느 나라 거 모방할까요?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그 자본력이라든가 제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앞서 있어요. 물론 한국이 뭐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다 그러지만 그거는 아이디어의 문제지 제작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획력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요. 그렇지만 제작비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택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디어로 버티는 거지 제작 기술이라든가 제작 능력, 결국 제작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미국과 일본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모방을 하다 보니까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하고 특히 미국의 감각적인 소비 문화가 그대로 수입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입니다. 계층 간 격차를 무시하는 중상류층 사회 중심의 과시적인 문화, 소비주의적인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문화적인 기능을 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대중문화는 항상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획일적인 그 문화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대중문화예요. 자, 그런데 자, 어차피 이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를 흉내낸 가짜, 복제된 거, 복사된 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 진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대중들, 시청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를 사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다고 했죠. 그죠? 앞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는 그나마 자체 제작 능력의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덜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저개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60% 이상 혹은 심한 경우는 80% 가까이를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프로그램으로서 편성을 해요. 왜냐하면 자체 제작을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있어야 되고 그 제작비를 결국은 그 상업방송이라면 광고를 통해서 되는 거고 국영방송이라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에는 광고할 광고주도 없고 국가도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할 게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보도 프로그램,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저예산으로서 찍을 수 있는 거 뉴스라든가 아니면 토크쇼 정도로서 하는 거지 나머지 오락 프로는 거의 다 수입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문화 종속의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화가 종속된다는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큰 원하고 큰 원하고 작은 원을 그렸는데 이거를 주변부, 이거를 중심이라고 중심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부, 주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속 이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조금 저개발 국가, 제3세계 후진국들, 그리고 여기는 선진국들, 중심국가예요. 자, 그러면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그 문화가 이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뭐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 국가의 문화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문화가 더 힘이 강합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문화가 힘이 강할 거야. 그죠? 상업화되고 자본이 굉장히 투입된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문화 얘기가 아니고 문화 자체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의 문화가 우월하고 아프리카 문화는 토속 문화는 뭐 저급하다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문화는 그 자체로서 다 독특한 개성과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은 없어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다르다는 얘기야.
대중문화에서는 항상 미국이 제일 앞선 나라예요. 그러면 힘이 강해요. 그러면 영향력은 항상 어때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발생하지. 자, 후진국의 대중문화가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이 돼가지고 싸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뭐 어떤 상업 영화가 미국 사람들, 시청자, 관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야.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뭐 영화든 TV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걸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중문화가 미국에 종속되게 되는 거야. 자기의 독창적인 대중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대중문화에서는 문화 종속이 죄송합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 문화 종속이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거는 뭡니까? 중심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영향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저개발 국가들은 뭡니까?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수업이 재개가 돼 가지고 강의실에서 조금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